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원 논란이 불거진 부산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는 오늘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탈당을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YTN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이 각각 11%, 7%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사령탑과 관련해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잘한다는 평가가 더 많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그룹이 지주사와 SBS 지분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며 진전된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채권단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워크아웃 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타이완 대선을 앞두고 외국 거주자들의 귀국 투표가 중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발사한 위성이 타이완 상공을 통과하면서 한때 타이완 전역에 방공 경보가 발령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북 등에는 최대 10cm 안팎의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지를 밝히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건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거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족들이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태원 특별법이 참사 2년여 만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원 11명은 최대 1년 6개월 동안 조사는 물론 검찰과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특조위 가동 시기는 총선 뒤로 미루었고 특검 관련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과거 우리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정제안을 반복적으로 제안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국민을 갈라치려는 의도라며 지금 중요한 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라고 맞섰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일단은 특조위 세부 구성 방안 등을 놓고 야당과 대화를 좀 더 시도하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신경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유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2요구권이 행사될 가능성부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까지 유족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이어서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여성이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태원 희생자 유족의 감정이 격해진 겁니다.
끝내 여당이 거부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별법이지만 유족들은 진상규명에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간절히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첫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지만 고발이나 감사요구 등을 통해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익은 경찰청장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159명이 숨진 사회적 재난에서 국가 대응 체계에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직권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도는 지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인 책임을 조사하는 데 무게가 쏠리면서 참사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나 재난 대응의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만큼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별법은 어려움 끝에 통과됐지만 무상 가능성부터 조사 과정에 대한 우려까지 진상규명까지 갈 길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오는 5월 문을 엽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주항공청 설치 운영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주항공청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고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이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오는 5월쯤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흉기 피습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합니다. 당 안팎의 현안이 산적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여야는 이 대표 습격범 당적 공개를 놓고 때 아닌 특검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돼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에 피습된 이후 여드레 만입니다. 다만 바로 국회나 당사로 출근할 정도는 아니어서 당분간 자택에 머물며 치료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랐다는 게 당의 설명이지만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도 예상보다 이른 퇴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주류 의원 모임의 탈당, 쌍특검 제표 결과 선거제 협상 등 주요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제1야당 수장인 이 대표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것들이라 일정 부분 자택에서 당무 지시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안으로 올라와 있는 선거법 문제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가르마를 타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빨리 좀 대표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피습 사건의 여파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당 차원에선 공세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습격범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은 경찰을 정조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수사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그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이건 매우 비겁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행태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는데 국민의힘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틈만 나면 특검 카드를 꺼내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당대표 관련 사건에까지 개입하겠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특검을 외치며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더니 이제는 특검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자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 사건에 당당히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추진하라는 게 여당의 확고한 입장이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둘러싼 야당과의 신경전이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의 수사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1시 반 60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 등은 발표 내용에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초 전국을 돌며 표심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취임 뒤 첫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통상적인 지역 순회 일정 가운데 하나라지만 당 안팎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불거진 서울 이송 논란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년 인사를 겸해 당원과의 소통에 집중했던 다른 지역과 달리 이번 부산 방문 일정에 공을 들였습니다. 당직자 회의 전후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와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부산항에서 취임 뒤 첫 현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합니다. 여당 지도부 역시 한 위원장의 부산 방문에 의미를 부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 같은 지역 현안이 야당 때문에 발목 잡혀 있다고 여론전을 폈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며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흔들리는 지역 민심을 다잡으려는 건데 당내에선 한 위원장의 부산 방문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결정과 대비시키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민주당의 반박에도 피습 직후 부산 대신 서울로 옮겨 수술받은 이 대표를 비판한 지역 의료계 등의 반발을 부산 홀대론으로 부각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의사단체가 고발장까지 낸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지역 의료 활성화를 강조했던 민주당의 행보와는 모순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산대병원의 어떤 의료 수준에 대한 폄하, 또 의료기관의 서열화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자고 그동안 주창했던 민주당의 모순적 행동을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서울 이송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총선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인 부산 민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5.18 정신을 외친 뒤 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 영입에 성공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 표심 공략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현근택 부원장이 지역 정치인의 한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 참석했는데 지역 정치인 A씨와 여성 수행비서 B씨에게 같이 사는 사이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 부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면서도 A씨로부터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B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며 기회가 된다면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 뒤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는 언론 보도만 있어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우리 군이 더 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이 존재하지 않고 사격과 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북한이 대남 위협을 이어가면서 접경지대에서 우발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상과 해상, 공중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를 상대로 239차례의 국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동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사례 등 해상 도발이 209번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은 남북 간 실질적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은 채 이를 빌미로 각종 도발을 이어와 해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군력 강화를 지시한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해군의 수중 및 수상 전력을 제거하며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 수행에서 미진된 과업을 빠른 기간 안에 집행하는 것을 중심 과업으로 제시하였으며 김 위원장은 또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그 어떠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확전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 다양한 방식의 지상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핑계로 고사총을 발사하거나 비무장지대 내에서 목함지뢰를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공중에서는 무인기 도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의 공군력은 우리 군에 비해 절대적 열세라 그동안 공중 도발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최근 무인기 개발에 집중해온 만큼 이를 활용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드론을 통해서 어떤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압도적으로 몇 배를 더 북한에 공세적으로 우리가 드론 작전을 전개를 해서 군사분계선 이남 5km 이내에서 금지됐던 연대급 야외 기동훈련 등 전방지역 훈련 재개 방침을 밝힌 군 당국은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 초소 GP 복원에 대응해 비무장지대에서의 경계 근무도 강화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에 엄폐를 위한 모래주머니를 쌓아 임시 초소를 구축했는데 이미 GP 복원 방침을 세운 만큼 후속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포격으로 연평도 주민들은 연초부터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대피소로 몸을 피하기도 했는데 당시 안내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한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던 건지 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민과 관광객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인근 대피소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일 낮 서해 5도 지역에 울려 퍼졌던 대피 안내 방송입니다. 마을 곳곳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2시간 반 동안 모두 12번 방송됐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마을을 다녀본 결과 적지 않은 주민들이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흘러나오는 확성기 소리가 집 안까지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일부러 듣는 거죠. 이 안에서는 방송 소리 왜 안 들려서 못 들었어요. 방송에 하는 소리를 들리는데 뭐라고 하는지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나는 성력이 나쁘니까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주민들도 좀 방송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송을 좀. 대피 안내는 방송 외에 재난 문자로도 통보됩니다. 하지만 연평도 주민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만큼 문자보다는 안내 방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일부 어르신들은 대피소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 탓에 마을 이장들이 일일이 모시러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까지는 좀 멀어. 내 걸음으로는 멀어.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같이 갔으니까 같이 갈 수 있었지. 연이은 폭격으로 접경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때 안전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시스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또다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며 대립했습니다. 우종은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지 77일 만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주요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지 이전 부지사와는 무관하고 뇌물로 제공됐다는 법인카드는 이전 부지사가 썼다는 증명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주장은 대단히 산만했고 불분명했습니다. 오히려 그 집중 심리를 위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저희가 요청할 생각입니다. 검찰은 이전 부지사 측이 재판을 또다시 지연시키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크게 의미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사실 확인 요청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 기록은 보존 기한이 1년인데 지난 2021년 이전 부지사와 증거인멸을 논의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장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통신 기록을 요청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이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까지 기각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오는 2월 법원 인사이동을 노리는 것 같다며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지난해 10월 끝내지 못한 김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피고인 측 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이전 부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견을 보여 다음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검찰 측과 혐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이전 부지사 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재판부가 공판 진행을 두고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안성시 한 산란기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이번 유행 기간, 경기에 있는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첫 고병원성 AI 사례로 이번 겨울 가금 농장의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28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농장에선 산란기 25만 7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지난 7일부터 폐사 개체가 늘자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의심 신고를 하면서 역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태양그룹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필요하면 지주사와 SBS 주식까지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진전된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채권단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채권단 회의를 이틀 앞두고 윤세영 태양그룹 창업회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필요하면 지주사와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진전된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만약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양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자구안 미이행 논란에 워크아웃이 무산될 위기에 몰리자 강한 회생 의지를 보인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오는 4월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 기존 자구안으로도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태양그룹이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요구에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워크아웃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채권단은 계열주와 태양그룹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단 약속한 자구 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진정성 있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지주사의 연대 보증 채무 유예 등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채무자 측의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기업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은 주요 채권단을 다시 소집해 추가 자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태영 측이 추가 자구안 발표를 통해 채권단과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만큼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건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지정학적 갈등과 교역 둔화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올해의 성장률은 2.4%로 작년 추정치인 2.6%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중동에서도 분쟁이 벌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커졌다며 전쟁이 확대되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 활동과 물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 민간인의 추가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으려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뜻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포함해 영내에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보장 방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이 발사한 위성이 타이완 상공을 통과하면서 한때 타이완 전역에 방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혼선은 가라앉았지만 타이완 총통 선거를 목전에 두고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자오시의 타이완 외교부장이 외신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잇따라 휴대폰 경보음이 울리자 장내가 술렁거립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중국이 오후 3시쯤 위성을 발사해 남부 상공을 통과했다고 알린 것인데 영문 메시지로는 타이완 상공의 미사일 비행이라고 표기해 기자들의 불안감을 키운 겁니다. The PRC has fired a satellite in this region and it's went over Vietnam's airspace, so that's okay. 앞서 중국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새로운 천문 위성을 발사한 상황. 这些障眼员都相对是比较遥远的，它的信号也相对比较暗弱，它是在天空中是随机出现的，我们不知道它什么时候在什么方向出。 우 부장은 중국의 이번 발사를 두고 타이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무력 시위로 분류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hey do military drills. They also engage in gray zone activities, and they are also very blatant official statements. 방공 경보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주말로 다가온 총통 선거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어제까지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 군용기 10대와 군함 4척이 발견됐다며 중국이 안보 불안을 일으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오히려 타이완이 긴장을 고조시켜 반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양안 간 무역 제재 확대까지 예고해 또 한 번 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지지층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역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연합 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는 작년 지구의 평균 기온이 14.98도씨로 산업화 이전인 1850년부터 1900년보다 약 1.48도씨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평균 기온은 직전 최고치였던 2016년보다 0.17도씨도 높았습니다. 14.98도씨는 관측 시작 이래 최고치인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약속한 한계선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에 아주 근접한 수치입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아직 창당도 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신당은 11%, 이낙연 신당은 7%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에 응한 유권자 대부분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장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어느 정당을 찍을지 물었더니 29%는 국민의힘, 34%는 민주당이라고 답했습니다. 2주 전 조사 때보다 격차가 줄어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투표할 정당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자는 30%였습니다. 6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 40, 50대에선 민주당을 찍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이준석, 민주당 출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11%, 이낙연 신당은 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24%, 민주당 25%로 양당 구도 때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7%가 이준석 신당, 2%는 이낙연 신당을 택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표심은 8%가 이준석 신당, 9%가 이낙연 신당으로 각각 옮겨가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신당이 총선 후보를 내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표를 더 많이 잃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이준석 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비율이 20%로 가장 높은 게 눈에 띕니다. 신당을 비롯한 제3의 정치 세력이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영향이 있을 것이란 답변보다 없을 거란 의견이 다소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거다 20%, 민주당이 더 많이 이길 거다 33%, 비슷할 거란 답변은 31%였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46%로 잘못하고 있다는 38%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에 대해선 부정평가가 50%로 긍정평가 40%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광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취임 이후 전국을 다니며 광폭 행보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었습니다. 한 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매우 잘하고 있다 19%, 잘하는 편이다 27%로 46%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38%보다 많았습니다. 보수층에서 77%로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중도층에선 긍정, 부정평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2일 흉기 테러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활동을 멈췄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다 8%, 잘하는 편이다 32%로 긍정평가는 40%였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는 편이라거나 매우 잘못한다는 의견이 50%로 더 많았습니다. 진보층은 이 대표 직무수행을 대체로 좋게 평가했지만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30대만 놓고 봤을 때 48%가 한 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53%는 이 대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3년 뒤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양강 구도가 뚜렷했습니다. 이 대표 28%, 한 위원장 22%였고 홍준표 대구시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한 위원장 취임 전보다 소폭 오른 29%로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 차이를 보인 가운데 무당층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0%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부정평가는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시점은 언제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51%는 총선 전에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20%는 총선이 끝난 뒤 해야 한다. 19%는 정치 공세라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목적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식용 목적 사육과 증식, 유통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영유아 생활 지도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관여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삭제된 파일이 공용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들의 행위 역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장급 공무원이었던 A씨 등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8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2년 유예받았습니다.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등 파일 530개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전고법은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삭제된 파일이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먼저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내용은 손상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삭제된 파일들도 문서관리 시스템과 공용 디스크, 다른 직원들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공용전자 기록을 손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밤중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 지연과 관련해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파일을 삭제했기 때문에 감사를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심 판결 뒤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모두 퇴사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두고 이 밖에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원전자료 삭제 피고인들에 이어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할 경우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에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활동 근거지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동기 전 청와대 행정관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먹사연이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원 조직으로 알려졌던 건지 재판부가 묻자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백현동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각각 경찰과 검찰이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를 수사할 당시 변호를 맡으면서 수사 관계자에게 청탁을 할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과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해 3.6%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11,000원이 넘게 올라서 한 달에 33만 4,810원을 받게 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이달부터 3.6%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은 지난해 평균액인 62만 원을 받던 사람의 경우 이달부터 22,320원을 더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같은 폭으로 올라 올해 33만 4,810원으로 늘어납니다. 장애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도 같은 인상폭이 적용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적용하는 기준 월소득도 손을 봤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월소득 상한액은 617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보다 고소득이면 오는 7월부터 월 보험료를 24,300원 더 내야 하고 이보다 저소득이면 1,800원 더 냅니다. 연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20년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22.4%에 불과합니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이제 우리 국민연금의 소득 수준이 낮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높이기 위한 노력들, 연금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해야 될 것이고요. 그나마 고무적인 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로 수익금이 100조 원에 달해 기금 적립금은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 수익률이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점은 여전한 과제로 꼽혀서 근본적인 수익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열 명의 도둑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뺑소니 신고를 한 20대 청년이 오히려 보험 사기 피의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았다. 또 차량과 부딪히지 않은 곳을 다쳤다고 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나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밤 11시가 넘은 시각 광주 옛도심의 술집거리. 22살 박모 씨는 일행들과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주점을 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오더니 중앙선을 넘어서 저를 치고 뺑소니한 뒤 도주했어요. 박 씨와 부딪힌 충격으로 도주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는 접힌 상태. 곧바로 박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뺑소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박 씨는 경찰로부터 난데없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박히고 갔는데 치이고 갔는데 근데 이게 저한테 보험 사기라고 하니까 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는 오른팔이 다쳤다고 했는데 CCTV에는 차량이 왼팔을 충격한 것으로 찍혔다는 겁니다. 오른손에 우리 진단서를 떼어보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왼손이거든요. CCTV 화면에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좀 피할 수도 있었고. 박 씨를 치료한 한방병원에서는 사고 당시 왼쪽 충격으로 인한 반사적인 근육 긴장으로 오른쪽 어깨 통증과 허리 등도 치료했다는 소견서를 낸 상태. 박 씨는 합의금 등 돈 얘기는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어머니는 신고자에게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는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통해 집 주소는 확인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운전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충남 태안의 주택가 차 안에서 부부와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딸도 숨진 걸로 추정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부모가 목숨을 끊으면서 자녀를 살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살해 연구나 인식 개선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시골 주택 앞에 검정 SUV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위가 주웠사걸래 쳐다보니까는 차가 오던거려. 그래서 그냥 올라가 봤죠. 자식같이 그렇게 보다가 그랬다 소리 들으니까 그냥. 부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부부가 각각 노트에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딸이 아파해서 힘들다는 내용도 담겨 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병을 앓고 있던 딸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부부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나 어느 한쪽이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숨진 자녀의 수가 지난 2019년 9명에서 3년 만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사례 분석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 분석이 다 이루어지고 이 위험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가해자가 함께 숨진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일반적인 사망 사건들과는 달리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인식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4층짜리 건물 지하 1층 식당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을 끄려던 식당 주인이 손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모두 2명이 다쳤습니다. 또 건물 안에 있던 7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불이 시작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5분쯤 경기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있는 화학물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한때 부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가 오늘 오전 2시 50분 무렵 대응 1단계로 하향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 2명이 직접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물질이 많아 불을 완전히 끄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엔 서울 강일동에 있는 버스 공영차고지에 주차된 25톤짜리 덤프트럭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엔진룸 등 차량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트럭 부근에는 압축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었지만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더 큰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1월 10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새해 들어 전국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취임 이후 첫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전에 창원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부산으로 이동해서 일자리와 당직자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의견을 나눈 뒤 남포동 비프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2일 흉기 피습 뒤 치료에 집중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드레 만인 오늘 퇴원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열이 현실화되는 만큼 당 안팎의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의 임기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제2기 공수처장 후보군을 정하기 위한 회의가 오늘 다시 열립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후보군 가운데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2명을 누구로 확정할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이모 씨. 이 이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나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긴 팀은 우승한다. 또 개최국을 이기는 팀이 우승한다. 최근 아시안컵에서 이어지고 있는 징크스입니다. 과연 이번 대회에서 클린스만호가 기분 나쁜 징크스를 깨고 64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건지 주목됩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이란과 호주는 역대 아시안컵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변 없이 조 1위를 한다면 두 팀은 이번 대회에서도 결승까지 올라와야 대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많은 특이한 징크스는 2개가 있습니다. 대회가 홀수의 개최로 바뀐 2007년 이후 토너먼트에서 우리나라를 탈락시킨 나라는 모두 우승했습니다. 2007년 이라크는 4강에서 우리를 승부차기로 이기고 우승했고 2011년 일본도 4강에서 우리를 승부차기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2015년 호주는 결승에서 연장전 결승골로 우리를 이겼고 2019년 카타르는 8강에서 우리를 제압하고 우승했습니다. 토너먼트에서 이란을 탈락시킨 팀은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일명 이란의 저주. 2000년 이후 이런 경우가 6번 있었는데 그 6번 가운데 3번의 희생양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강호 이란을 힘들게 이겼지만 모든 힘을 다 써버린 듯 다음 라운드에서 짐을 쌌다는 이야기입니다. 2004년부터 개최국을 이긴 팀이 그 대회를 우승한다는 징크스도 이어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번 대회 개최국은 카타르. 우리가 8강에서 이란을 꺾고 4강에서 카타르까지 꺾고 우승한다면 기분 나쁜 징크스는 깨고 64년 만에 기분 좋게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서울 등 내륙은 눈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다만 내린 눈비로 인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동해안은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눈비 구름 뒤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 강릉 2.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에 다소 웃돌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 7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에는 강원도에, 일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